네, 이번 시간에는 실핏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순환계에서 물질 교환을 담당하는 기능으로 보면 거의 가장 마지막 목적을 이루고 있는 그런 혈관이기도 하죠. 실핏줄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핏줄은 말씀드렸던 대로 교환혈관입니다. 산소를 내리고 이산화탄소를 싣고 영양분을 내리고 노폐물을 싣고 하는 말씀드린 대로 심장혈관계가 바로 이것 때문에 존재한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혈관이지요. 교환혈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이런 형태여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실핏줄의 내피세포 저 한 층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적혈구가 구겨져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노랗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실핏줄의 내피세포라는 것이고 이 바깥쪽은 혈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실핏줄은 저 내피세포 한 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반대편에도 또 이렇게 내피세포가 있죠. 그러니까 한 층으로 되어 있는 이 구조물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가지고 온 산소를 내려주고 이산화탄소를 이쪽에다 밀어 넣으려면 길지 않은 시간 0.8에서 1초 사이에 실핏줄을 탈출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 내에 이 작업을 하려면 내피세포가 두꺼워서는 여러 층이 되어 있거나 두꺼워서는 용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이 작업을 교환 작업을 하기 위해 내피세포 한 층으로 딱 구조물을 만든 것이죠. 이렇게 한 층으로 하면 교환이 유리하지만 교환하기에는 굉장히 용이하지만 단점은 쉽게 터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대로 소동맥이 수도꼭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아주 애지중지 실핏줄을 돌봤습니다. 돌보는 이유는 물론 실핏줄에 대한 배려심 같은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자칫 잘못해서 실핏줄이 터지는 순간 심장혈관계는 닫힌 회로가 아닌 열린 회로로 전락합니다. 심장혈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셈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소동맥은 이 연약한 내피세포를 아주 애지중지 수도꼭지 역할을 하면서 돌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동맥피는 헤모글로빈 햄분자 4개가 모두 다 산소로 가득 차 있고 100%의 산소 포화도를 가지고 있죠. 그것이 실핏줄을 지나 정맥으로 들어오는 순간 4개 중에 3개만 남겨지고 하나의 산소는 바로 실핏줄을 지나면서 말초에 있는 세포들에게 전달됩니다. 그 산소를 갖고 대사가 진행되겠죠. 지금 이 작업을 이제 혈압이나 아니면 삼투압이라는 몇 개 압력으로 교환작용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내용은 의과대 학생들도 아주 어려워하는 그런 내용이니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실핏줄을 통한 물질 교환을 한번 볼까요? 실핏줄의 물질 교환을 몇 가지의 숫자를 동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소동맥과 오른쪽에는 정맥이 있고 가운데에는 실핏줄에 해당하는 촉생이 있네요. 소동맥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실핏줄로 혈액이 들어가게 되는데 소동맥에서 실핏줄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압력은 35mmHg 정도 됩니다. 이 35mmHg라는 것은 혈압입니다. 다시 말하면 혈관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힘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지요. 가운데는 삼투압이라는 게 있네요. 혈액 속에는 혈장 단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단백질 하나를 예를 들면 조금 와닿으실 것 같은데 알부민, 바로 혈장 단백질의 대표 선수이고 삼투압을 결정짓는 주요 인자입니다. 이렇듯 혈장에는 단백질이 존재하고 알부민으로 대변되는 그 단백질이 존재하고 이놈이 삼투압
25mm HG를 갖고 있게 돼요. 삼투압이라는 것은 방향 자체가 이 삼투압의 방향 자체가 안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혈압이라는 35라는 압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관을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만일 여기 상처가 있게 되면 피가 빠져나가는 이유가, 출혈이 되는 이유가 혈압 때문에 그렇죠. 바깥쪽으로 향하는 힘입니다. 35라는 압력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향하고 삼투압이라는 건 여기 있다시피 안쪽으로 향하는 힘이 되지요. 지금 이 왼쪽에 있었던 소동맥 가운데 실핏줄과 오른쪽에는 정맥이 있고, 큰 틀에서 보면 이만큼의 피부에 이런 혈관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내용을 보면 35라는 동맥압과 25라는 혈액 삼투압이 있는데, 이 동맥압과 혈액 삼투압의 차이만큼, 다시 말하면 동맥압으로 35로 밀고, 그러니까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하고, 그러면 혈장이 빠져나오겠죠. 그리고 혈액 삼투압은 반대 방향으로 25만큼으로 안쪽으로 향하려 합니다. 두 값의 차이만큼, 다시 말하면 10mm HG만큼 혈관에서 혈관 밖으로 혈장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화살표로 지금 5개 좀 지저분해졌습니다만 까만 화살표 5개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힘이에요. 점점 소동맥에서 모세혈관을 지나가는 동안 화살표가 크기가 점점 줄고 있죠. 그거는 혈압이 쭉 줄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향을 보이는 겁니다. 다시 실핏줄의 중앙을 지나 조금 이제 정맥 쪽으로 가게 되면 혈압이 점점 더 줄어서 25보다도 더 낮은 시점이 오게 될 거예요. 뭐 종착역이 15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정맥압이 15일 때 생각해 보면 혈액 삼투압은 25이고 방향이 마이너스로 되는, 다시 말하면 혈관 쪽으로 향하는, 이 방향으로 향하는 10만큼의 압력으로 설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끝하고 요 끝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이렇죠. 동맥은 35, 정맥은 15, 그건 밖으로 빠져나가는 힘입니다. 가운데 있는 혈장이 가지고 있는 혈장 단백질에 의한 삼투압, 이거는 혈관 쪽으로 향하는 힘입니다. 근데 지금 이 값이 35와 25 사이에 10만큼의 압으로 동맥 쪽에서는 빠져나오게 되고, 이때 나오는 혈장이 빠져나오는 힘으로 혈장이 빠져나오면서 실제로 산소나 영양분을 데리고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가면 정맥 사이드로 가면 반대로 안쪽으로 향하는 힘이 되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갖고 혈장이 원위치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안쪽에 보니까 10%는 임파관으로 배출한다라는 단어가 있네요. 지금 화살표를 눈여겨본 분은 왼쪽에 있는 까만 화살표는 5개이고 오른쪽에 안쪽으로 향하는 까만 화살표는 4개잖아요. 근데 이 차이만큼, 다시 말하면 한 10% 정도는, 나온 혈장 중에 10%는 미처 혈관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만큼의 림프관이 있다 치면 10%는 요 방향으로, 요쪽으로 해서 임파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90%는 혈관으로 돌아가지만 나머지 10%는 임파관, 림프관이죠. 림프관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듣고 이제 우리 몸에 붓는 과정을 제가 몇 가지 병적 상황을 갖고 설명드릴 텐데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투압의 개념을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계신지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왼쪽에 맹물이 있고 오른쪽에 소금물이 있네요. 맹물은 말 그대로 소금이 없는 거고, 지금 오른쪽에는 소금물이 있는데 반투막이 가운데 딱 놓여져 있습니다. 반투막이라는 건 물은 이동할 수 있지만 소금은 이동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반만 투과시키는 막입니다. 이 그림으로 보면 물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잘 아시죠? 삼투압에 대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물은 이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맹물 사이드에서
오른쪽에 있는 소금물의 그릇으로 물이 이동할 거다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사실입니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놈이 삼투압이 높아서 그렇지요. 근데 이게 왜 움직여지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혹시 이렇게 알고 계신 분 있지 않나요? 소금이 저 맹물에 있는 물을 끌어 잡아당기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바꾸십시오. 실제로는 소금은 저 물을 끌어 잡아당길 수 있는 능력도 그리고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동하는지, 지금 뭐 물은 이미 이쪽으로 이동한 상태고 높이가 달라졌죠. 지금 저 물의 이동은, 지금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던 물의 이동의 동력은 소금이 만든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맹물의 물의 농도보다 오른쪽에 있는 소금물에 있는 물의 농도입니다. 물의 농도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이 반토막은 물만 이동시키고 물의 농도는 맹물이 더 높아요. 오른쪽에 소금이 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의 농도가 높은 맹물 쪽에서 상대적으로 물의 농도가 낮은 소금물 쪽으로 물이 스스로 이동한 겁니다. 소금은 그냥 존재했을 뿐이지 끌어잡아당길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부종의 원인인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질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몸이 많이 붓죠. 바로 부종 원인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것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첫째, 고혈압 이러면 몸이 붓죠. 고혈압 환자들 붓잖아요. 눈도 붓고 몸도 붓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몸이 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일 때 왜 붓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왼쪽에 보니까 다리가 눌러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아주 많이 부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 보셨던 그 그림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35라는 압력은 120에 80이라고 하는 정상 압력을 가진 사람의 소동맥압입니다. 만일 고혈압이라서 180이다. 높은 압력이 180에 낮은 압력이 100이다. 이렇게 압력이 높아지면, 혈압이 높아지면 35가 아니라 여기는 아마 시작이 동맥이 35가 아니라 50일 수 모릅니다. 하여튼 굉장히 높아져 있겠죠. 여기가 50이라면 정맥 사이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뭐 한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왼쪽에 있었던 5개의 화살표는 훨씬 커지게 될 것이고, 다시 말하면 여기가 50이 되니까 이 값이 뭐 25가 될 거 아니에요? 훨씬 커질 뿐만 아니라 다시 정맥이 30이 되었다면 이 화살표 방향은 25에 15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죠. 여기가 25인데 삼투압은 25인데 정맥압이 30이다. 그러면 화살표는 당연히 조그맣지만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30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때는 더 나왔죠. 여기 들어가지 않고 또 여기까지도 나왔죠. 그러면 실제로 여기 있는 많은 혈장들이, 여기 굉장히 혈장이 많아지겠죠. 나왔다가 들어가지 않고 전부 쌓이기만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퉁퉁 붓는, 피부에서 보면 부어있는 상태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고혈압일 때 이렇게 붓는 이유입니다. 다시 또 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영양실조와 간질환일 때에도 실제로는 붓게 됩니다. 영양실조, 보통 이런 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익숙치 않은 단어입니다만 예전에는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못 먹어서 부었어. 이 못 먹어서의 중심에는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는 단백질이 숨겨져 있습니다. 먹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다. 그러면 혈장 단백질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아까 보셨던 삼투압을 형성하는 힘이, 동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25가 아니에요. 20, 15 막 이렇게 떨어지면 실제로는 붓는 형태로 방향이 설정된다는 것이죠. 조금 이따가 보충 설명드리기로 하고, 세 번째는 간질환입니다. 간에서는 여러 가지의 기능을 하지만 혈장 단백질을 만드는 기능까지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혈중에 있는 많은 단백질들,
혈장 단백질이 간에서 만들어지게 되죠. 간에 질환이 있으면 그 단백질을 만들질 못해요. 다시 말하면 삼투압이 낮아지겠죠. 이 둘을 묶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까요? 지금 여기 있는 혈압은 35로 일정한데 삼투압이 떨어졌답니다. 25가 아니라 그 이하가 되는 것이죠. 뭐 한 20이나 15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25가 아니라 15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는 20이 되겠죠. 당연히 여기가 15라고 만일 예를 든다면 이거는 거의 이동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연히 나와 있는 혈장이 점점 많아지게 될 거예요. 붓게 된다는 것이죠. 단백질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실제로는 몸이 살이 찌는 게 아니라 퉁퉁하지만 건 부었다는 형태로 말씀드린 부종의 원인인자를 제공한 셈이 된다는 것이죠. 또 다시 볼까요? 신장질환, 이게 가장 많이 붓는 질환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죠. 콩팥은 끊임없이 소변을 내보내야 되고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면 당연히 우리 몸속에는 물이 차게 될 것이고 혈압은 높아지게 될 거고 자칫 잘못해서 걸러지는데 너무 많이 걸러서 단백뇨가 됐다. 소변에 단백질이 빠져나올 정도로 콩팥의 기능이 엉망이 됐다. 그러면 혈장 단백질은 또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또 다시 같이 생각해 볼까요? 제대로 소변을 내보내지 못하면 혈압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이 압력이 높아질 거예요. 이것도 같이 뭐 동반해서 높아지겠죠. 높아진다는 건 아까 고혈압 때와 마찬가지로 몸이 붓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단백뇨를 본다. 자칫 잘못해서 단백질까지 걸러지는 신장의 열악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 또 이제 반대로 이번에는 삼투압이 낮아지는 상황이 될 거예요. 소변으로 단백질이 나가버리면 혈장 단백질이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러면 삼투압이 낮아지니 또 마찬가지로 혈장 단백질이 낮아지는 관계로 몸이 붓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과다 수분 섭취를 볼까요? 너무 많이 물을 먹었다. 뭐 휴일날 굉장히 짜게 그리고 뭐 많이 물도 마시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딱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볼만하죠? 퉁퉁 부어 있습니다. 바로 과다한 수분 섭취는 또 똑같은 그림 다시 보실까요? 과다한 수분 섭취는 물을 많이 먹었으니까 많이 흡수된 혈액, 뭐 수분, 그래서 혈압은 높여버릴 것이고 당연히 아침에 퉁퉁 부어있는 상태로 모습이 보여질 거라는 것이죠. 혈액량이냐 아니면 혈장 단백질의 양이냐 이 두 가지가 몸을 붓게 하는데 거의 결정인자 같죠? 잘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조금 패턴을 달리합니다. 기생충의 감염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혈압과 혈장 삼투압 이 두 가지의 인자에서 조절되는 도중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0%의 림프관으로 넘어가는 인자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드릴까요? 바로 임파관이 이렇게 있었고 나온 혈장 중에 10%는 10%는 여기로 빠져나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보셨던 건 기생충 감염입니다. 근데 기생충 감염, 여기를 틀어막는 기생충이 또 있어요. 아주 특이한 기생충이죠. 기생충이 감염됐는데 여기 와서 저 림프관을 꽉 싱크대 마개처럼 딱 막아버려요. 딱 막으면 이 10%는 지금 10%의 림프액은 나온 혈장 그 양은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냥 부어야 됩니다. 바로 그 기생충에 감염되면 그쪽에 있는 부위가 퉁퉁 붓게 되는 상황으로 나타나겠죠. 자, 지금 말씀드렸던 실핏줄압입니다. 심장에서 박동을 갖고 출발했던 혈액이 동맥을 지나면서 일부가 박동의 그 형태가 조금 소멸되었죠. 줄어들었습니다. 소동맥의 수도꼭지를 지나면서부터는 확 줄었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항이 크기 때문에 그 지나고 나면 많이 박동 형태가 소멸되는 것 같습니다. 정작 실핏줄에 딱 들어오니까 거의 일정류가 됐죠.
박동류로 시작했던 혈행이 실핏줄에 오면 거의 일정류로 되는, 여러분들이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쪼르륵 나오는 형태로 일정한 상태가 되는 것을 실핏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심장혈관계가 제대로의 기능을 잘 수행한 것 같죠? 박동류에서 일정류로 되는 데까지의 여행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